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3대 특검의 수사기관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재판을 일반에 중개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에선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당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했고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기헌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2부 정치와이에선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5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죠? 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평양에서의 회담 이후 6년 만입니다. 네. 이 북중 정상회담은 어제 저녁 7시쯤 인민대회당에서 시작했는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종일관 시 주석의 왼편에 서는 등 중국으로부터 특급 의전을 받았고 이 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시 주석과 회담한 다른 정상들과는 달리 김 위원장이 회담 장소로 향할 때는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다른 정상들과는 짧은 시간 릴레이식으로 만났던 것과는 다르게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저녁 시간에 별도로 그것도 만찬과 함께 마련됐습니다. 네. 이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살뜰히 챙긴 건 북중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맞서는 이 중국의 다자주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이 나옵니다.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을까요? 이 중국 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북중 우호 관계를 공고히 다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이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게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을 향해서는 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 유엔 등에서 중국이 북중의 공동 이익을 수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시 주석도 북중은 국제 그리고 지역 사안에서의 이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좀 주목할 부분은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이 앞서 4번의 방중 때는 항상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과 무역 등 중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이 북한이 안보는 러시아에 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러 경중을 추진한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 북한 입장에선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방중에 김 위원장은 군사 안보 부문이 아닌 경제 분야 참모들을 대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북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김 위원장 귀국길에 올랐죠? 네, 이 어젯밤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이 됐었던 건 이제 김 위원장이 지나가게 되는 이 북중 접경지 이 단둥시의 유람선 운행이 오늘까지만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어젯밤 출발이 유력했고 실제로도 어젯밤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극진한 대접까지 받은 김 위원장으로선 이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대비를 마쳤다고 자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방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뒤에 든든하게 두게 된 김 위원장이 앞으로 우리와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 북핵 같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상황도 좀 알아보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네요. 네, 지난 4월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이 2건 발생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았던 강 대변인은 이 당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면서 어제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강 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워졌고 이 외부 조사기구 설치도 늦었다며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어떤 입장입니까? 당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신고 접수 직후에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서 외부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서 가해자를 제명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사건 관련 가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조국 전 대표는 이 현장에서 나온 이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가 SNS를 통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 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조국혁신당의 이 성비 사건을 두고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최 원장이 지난달 31일에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고 이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라면서 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그건 개 돼지의 생각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사안에서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도 말해서 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최 원장은 SNS를 통해 큰 틀에서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면서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인척집에서 발견했던 거죠. 이우한 화백의 그림. 새로운 매감 매직 의혹의 대상이 됐네요. 네, 지난 7월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이른바 순방 목걸이 모조품과 함께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확보했는데요. 그랬었죠. 예, 이게 이제 이화백의 초기 작품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점으로부터입니다. 특검팀이 이 그림의 구매 공로를 추적한 결과 이 그림은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 김 전 검사가 화랑에서 1억 2천만 원에 구입해서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김 전 검사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입니다. 이 2023년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냈는데 이 배경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이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고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이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는 떨어졌지만 국정원에 임용됐습니다. 이 특검팀은 서희건설의 순만 목걸이 또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에 이은 또 다른 매감 매직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화백의 작품을 위작이 많지 않느냐. 나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친분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을 만나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변호인을 지난주에 따로 만났다는 사실 이 KBS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그랬죠. 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은 이모 변호사로 과거 민특검의 부장판사 시절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네.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일자 특검팀은 어제 그 변호인이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변론 사항도 없었고 인사차 들린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이 수사를 하는 특검이 사적으로 만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수사 책임자에 해당하는 특검이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이 특정 변호인을 만난 게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KBS 등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보고서엔 네. 이 민특검의 관련 발언과 그에 따른 통일교 대응 전략이 담겨 있어서 파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한 총재는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선발 시험을 진행해온 영어학원 23곳 교육당국 전수조사에서 적발됐죠? 네, 이 영어 유치원이라고 통상 부르긴 하지만 정확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르는 사전 레벨 테스트를 각각 4세 곳이
칠세고시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 유치원 720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 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기존 원상 대상 테스트나 이제 뭐 꼼수 시험들은 적발되지 않아서 사실상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레벨 테스트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이 최근 인권위가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또 지나친 선행 학습이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우선 해당 학원들에게 이 선발 방식을 추첨으로 바꾸라고 권고를 했고 앞으로는 이 유아 대상 선발 시험을 근절하기 위한 자체 입법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유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의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다시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강한 비 예보도 있는데요. 밤새 서울 등 열대야가 주춤한 곳이 많았지만 도심 지역과 해안, 제주에는 열대야가 나타났고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제주 32, 강릉 31도 등 어제 주로 남부지방 위주로 높았던 기온이 오늘 다시 전국적으로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괜찮겠고 대부분 중서부 지역 오늘 오후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인 내일과 또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절기인 일요일 이틀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대전 부근 3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북천안 부근에서는 역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원에서 막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이어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옥천 휴게소 3차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오금소 3차로는 버스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석임제 부근에서 동군산 부근까지는 2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바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용담터널 3차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매송 나들목까지 8km가량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격화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시죠. 이기원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신데 정청래 대표 체제 이제 한 달여가 됐나요? 이 네.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두 분의 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올해가 정말 큰일이 많았던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탄핵이 이루어졌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또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야당의 원톱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오다가 이제 분화하기 시작한 거죠.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 되셨고 또 당은 당대로 거기에 부응하는 또 대응하는 조직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뽑힌 지도 얼마 안 되셔서 이제 호흡을 좀 맞춰가는 과정이다. 근데 비교적 제 예전의 경험에 비춰보면 짧은 시간 내에 호흡을 맞춰가고 있고 특히 저희가 개혁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혁 입법을 준비하면서 정기국회를 맞이하면서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호흡들을 맞춰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중수청 관할, 보안수사권 팽팽했는데 주목한 내용 있으신가요?
어제는 각계 전문가들이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좀 주시는 그런 공청회였고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거버넌스의 구성 문제.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명칭이 어떻게 됐던 중수청, 기소청을 만들 때 그 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네. 문제들이 이제 주되게 얘기됐습니다. 사실은 9월 25일 이번 정기국회 9월에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인데 물론 25일 이후에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때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네.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거버넌스 구성 관련돼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이 검찰의 행보가 좀 이례적인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네. 여당이 추진하는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를 두고 보안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입법이 지금 제일 먼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조금 더 나간 것이고요. 사실은 보안수사권이라든지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은 개별 입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나가면 이후에 있을 10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법, 기소청법, 중수청법을 만들 때, 설립법 이런 거 그 만들 3법을 때 만들 때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이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해당 기관을 대표하고 계신 분이 지금 의견을 주신 건데 아시다시피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서 생긴 국정농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청 개혁이라는 큰 개혁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대표되시는 분이 직접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라고 의견을 주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보안수사권이라는 것이 잘못 도입되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보안수사권이 있습니다만 보안수사권을 검찰이 선체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아니면 경찰이 공소를 그러니까 불송치한 거. 불송치한 사건들을 다시 송치받아서 검찰의 입맛대로 수사했던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그리고 국정을 농단했던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예전에 보면 성남 FC 문제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경찰이 불송치한 것을 검찰이 가져와서 막 키워서 여기까지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사건 아니면 재벌 관여 사건 등 국민들 관심사가 있는 사건들은 자기들 직접 수사를 해와서 하면서 검찰의 권한을 남용했던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보안수사권보다는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 중대범죄수사청 이 당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행안부 산하로 놓는 걸로 좀 의원들은 그렇게 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네, 의원들의 의견에서 다수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었고 이 더센트컵법 개정안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본 게 재판 중계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내란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의 재판부가 사실은 그 공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서 굉장히 재판을 늦춰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직위원재판부가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 거의 2.2일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직위원재판부는 이 내란 사건을 8일에서 9일에 한 번 정도밖에 열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적 관심이 대단했던 재판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뇌물수수에 관련된 재판이었고 이것은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범죄 혐의가 훨씬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은 굉장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재판을 특정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재판의 속도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는 직위원재판부가 이 사건을 언제까지 끌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재판의 형태가 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이 지금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기타의 어떤 행위들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보기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대법원 법원 행정처도 좀 우려를 표시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공개가 적절한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기현 재판부가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 재판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처리 시간 특정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되 시기는 좀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내란 재판부는 이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거죠. 예. 법사위에서도 이제 일단은 검토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당 차원에서 상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상정은 돼 있더라고요. 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재판부 관련돼서 논의를 공식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와 좀 이 단어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법안이 이제 아직 이제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재판부의 경우에는 오해하면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특검과 비슷한 형태의 재판부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앙지검에 한 30개 정도의 그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내란 전담, 그러니까 주기현 재판부가 지금 사실은 내란 재판 말고도 여러 가지 재판을 네, 같이 그렇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서해 사건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국민적 관심이 큰 이 내란 재판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재판부를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CCTV 네. 이건 공개하지 않기로 당에서 좀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닙니다. 논의 중인 네,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법사위의 판단이죠. 법사위에서 이미 한번 자기들 가서 열람을 한 것이고요. 아마 지금 검찰 관련된 공청회들로 좀 바쁜데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CCTV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단 좀 신중한 입장이라는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좀 사실은 뭐 보신 분들 판단이 네. 이거 공개하면 대단히 국격이 무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이 의원님이 국회 정보위 소식인데 이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국정원 보고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대북 송금 사건도 덮어씌우려고 했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뭐 크게 사건들을 그날 국정원에서 여러 사건들 서해 사건 동해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가덕도 피습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 국정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양당 간사들이 언론에 이제 브리핑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정원의 기능의 핵심은 정보의 수집과 배포입니다. 근데 수집을 하고 배포할 때 선택적으로 배포하는 것이죠. 네. 이 재판부에 대해 제출한 자료들에 있어서도 특히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돕기 위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료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이미 북한과 여러 사업을 같이 도모했고 그리고 대북 사업을 매개로 해서 증시 부양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했던 그런 기록들과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문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재명 죽이기에 국정원이 일정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피습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피습 사건도.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1차 수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핏자국 지우고 셔츠 없애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이제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3심까지 끝났는데 이 최근 탄핵이 진행되는 2025년 4월에 그제서야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해서 국정원 기조실과 그리고 김삼민 법률특보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근데 두 의견이 달랐던 거죠. 네. 여기서 보면 김상민 법률특보라는 사람이 이것은 테러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테러 사건으로 지정해봤자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이번에 지금 공천 개입의 대상자죠. 당사자죠. 당사자죠. 네. 창원에. 네. 그리고
본부인 기조실에서는 이것은 테러 사건으로 의율할 수 있었는데 테러 사건으로 의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분명히 자기들이 인정을 합니다.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배후가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재판부에서 1, 2, 3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개인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이렇게 범죄를 의율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그 뒷 배경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 끝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의 개념을 보면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벌여지는 살인, 폭력 등 기타 행위를 테러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국회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원인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살인을 전제로 한 테러 행위가 실제로는 그냥 어떤 나이든 노인의 커터칼로 잠시 이루어진 살인 미수행위로 이렇게 의율된 것은 충분한 법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필요합니다. 네. 이 국회 차원의 조사 그러면 추진하시나요? 국정원에서는 9월 30일 날 지금 이제 1차 보고를 한 것이고요. 네. 국회 이제 2차 보고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예산국회이기도 한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다. 빛의 혁명이 아닌 비제의 혁명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생 경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오히려 더 이념에 치중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의 삶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의 흐름 그리고 중국의 재부상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특히 미국과 일본 중시로만 재편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 등 중심으로 한 그 브릭스로 대별되는 경제 도상국들의 이런 발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굉장히 낮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약 8%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정말로 중요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일단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증거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특검에 전달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좌농성까지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특검은 아시다시피 법률에 의해서 독립성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입니다. 특검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뭐 왈가왈부할 수 없죠. 특검이 국민의힘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지난 내란 사건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지도부가 계엄 해전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였다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심을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내기 좀 어렵고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표합니다. 정치 공세다. 네. 네. 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이러면서 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적반하장이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말로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미세하게 바라보면서 내란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국회 국방에서도 경고가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경고가 있었는데 그런 경고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군의 계엄이 불가능한 얘기냐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실제 계엄이 일어났는데 그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에게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을 넘어서 파렴치죠. 네. 이런 상황으로 여야 대치가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물밑에서 조율은 되고 있습니까? 네,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제와 시기가 좀 남아 있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압색이 이제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이 좀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십니다. 그래서 의제와 형식, 시기의 문제만 정리되면 곧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 부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악수 문제 여야 대표 좀 돌파구는 없을까요? 국민적 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얼마 안 됐고 이제 100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여야가 새롭게 지도부들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내단으로 파괴된 헌정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결국 정당에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비단 여당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내란의 일정에 관여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분명히 윤석열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저는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법사위도 위원장이 새로 오셨고요. 네. 또 야당 간사도 바뀌는 과정에서 일정한 진통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구성 관련돼서 특히 간사 구성의 임명 관련돼서 좀 거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간사는 원래 관행적으로 좀 선임해 줬던 거 아닌가요? 선임해 줬죠. 관행이기도 하지만 간사 선임 관련돼서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곧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임을 못 하겠다는 건가요? 법사위에 좀 판단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주 정도 있겠죠? 네. 국민의힘 어떤 대응을 할 걸로 보십니까? 내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이고요.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권성동 체포동의안에서 얼마의 표가 나올지는 현장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권성동이라는 분이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최측근이었고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특정 종교 집단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종교 집단의 수장을 만나고 큰절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관련돼서는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개인은 정말 이번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죠. 내란 계엄이 있을 당시 원내대표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추 의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유죄를 받으면 정당 해산 심판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재판이 진행돼야 될 문제이고요. 또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도 내란 재판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특검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봐야 된다. 지금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하면서 당당하다고 하면 특검의 이 수사에 왜 저렇게 저항을 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 별 자리 없다고 하면 있는 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네. 어제 대규모 집회를 했고 국회 복도를 다시 이제 의원들이 주저앉아서 복도를 막고 있던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보기 적절치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을 최근 만난 게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일상적인 대화만 했고 이 통일교 변호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기사를 봐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요. 네. 만약에 변호인임을 밝히고 만났다고 하면 민중기 특검에게는 좀 상처이고 민중기 특검에 이건 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 알고 있던 지인이시고 그분이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인사하고 갔다라는 게 지금 민중기 특검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일단 저희는 민중기 특검의 진술을 좀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 이외에 다른 정황들이 나온다고 하면 민중기 특검이 좀 해명해야 한다. 예,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국 혁신당 성비 사건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좀 튀었어요. 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매우 신속하게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최강욱 의원이 지금 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의 주요 보직자이십니다. 근데 이 관련돼서 특히 민감한 성비위 사건 관련돼서 그 당사자는 아니시고 다만 그것을 그렇죠. 바라보는 제3자로서 본인의 의견. 평을 했던 것인데 네. 그 의견 중에 일부 표현이 조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돼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일단 그 발언의 진위를 조사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일단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기헌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하의 슈퍼라디오 DJ 하입니다. 오늘은 선미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휠체어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여행은 늘 망설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 여름 저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장애인 편의 차량을 지원받고 이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제주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시 전국적으로 더워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올라서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에 서울은 열대야에서 벗어난 지 며칠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심 지역과 해안, 제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남아있고 밤새 또 열대야 나타난 지역인데요. 내일까지는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에 28도에서 33도 분포입니다. 어제 주로 남부지방 위주로 높았던 기온이 오늘 다시 전국적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세종, 대전이 33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나란히 32도, 강릉 31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대기질은 내일까지 깨끗하겠고요. 대부분 중서부 지역 오늘 오후에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 제주 중심으로 5에서 40mm 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이번 주말 휴일인 내일과 모레 전국에 20에서 80mm, 최고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절기 백로입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답게 백로 이후부터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도 떨어지는 곳이 많고 낮 기온도 30도 내외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국민의힘이 최소 증거를 이미 제출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그것도 국회 본청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저희 입장에서야 뭐 당에 대해서 뭔가 압수수색 하려는 거를 뭐 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당의 그 명예라든지 권위가 많이 실추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막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고, 다만 어쨌든 집행이 완료가 됐어요. 그 합의하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마쳤는데, 사실 그 내란특검법 22조를 보면 벌칙 조항, 그 집행을 막았을 경우에 벌칙 조항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 공무집행 방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건이 일반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 폭행, 협박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법에 나와 있는 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 행사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은 굉장히 낮고, 또 벌칙 자체가 징역 5년 이하예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냥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네. 뭐 벌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그 민주당에서 설계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까지 저희가 뭐 보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법이 통과된 마당에 언제까지 강력하게 막을 수만은 없었다. 이런 사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술렁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제 복도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국회 사무처 직원이 사진 찍으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네. 뭐냐, 뭐 뿌락지냐 막 하면서 난리가 나는, 그 정도로 예민해 있었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특검법 22조는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 만약에 확정되면 당연히 의원직 날아가고, 이거를 뒤늦게 안 의원들이 엄청 술렁이고, 야 이거 나가야 돼?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돼? 막 이렇게 엄청 술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예전에도 그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이제 위반 혐의가 있어서 지금 6년째 지금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걸리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적당히 타협을 봤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처음에 막는 신용을 막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내란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에서 예전에 당원 명부 대조하겠다고 이제 또 한 번 들어올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막아서 할 거냐 아니면 협조를 할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하고, 항상 저는 그 사진을 유심히 보는데 권성동 의원이 항상 두 번째 줄에 이게 항상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아, 권성동 안고 가겠다는 거구나. 권성동 의원이 수사받는 것도 탄압이구나,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정무적으로 이게 맞는가? 지금 권성동 의원 안고 가는 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인데, 특검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3월 정도부터 진행됐는데,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을 특검이 미리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뭐 브리핑할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특검의 생각은 이 계엄이라는 것을 12월 3일 당일에 계획해서 했을 리는 없으니 그 전부터 분명히 계획을 했을 것인데, 당시 야당이었던 김민석 의원이 여름부터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핵심에 계신 분들이라 할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여당의 원내대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그런데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작년 3월경부터 부쩍 계엄에 관련한 얘기가 있었으니 거기에 따르자면은 작년 3월부터 모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작년 3월 그쪽으로 소급하자. 아마 이런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원내대표가 5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있었던 어떤 서류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압수영장을 안 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특검보가 그렇게 브리핑한 것을 보면 지금 특검에서는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 방향이 대단히 그 앞선 10점도 앞에 놓고 범위도 굉장히 넓게 보고 있구나 이 정도는 짐작을 했습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얘기 역으로 생각해서 어떤 증거들이 좀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가능성을 정치인에 대해서 특검이 증거도 없이 공개하는 건 좀 저도 좀 이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원내대표실을 왜 압수수색하느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그때를 그 3월부터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치적 맥락들을 보면은 추경 원내대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의 패싱됐어요. 그 당시에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 이제 총선 때 안 좋아지고 그래서 차별화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계속 추경호 원내대표만 불러가지고 따로 얘기하고 막 이런 긴밀한 논의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를 상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3월 달에부터 시작됐다라는 거는 이미 김용현과 윤석열 공소장에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가 삼청동 안가해가지고 그때 뭐 김용현,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등등 몇 명이 뭐 그 이후에 뭐 조태용 뭐 안보실장 등등 해서 비상대권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특검 쪽에서 보는 거는 어쨌든 8월 12일이었나 그때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이때 이미 이거는 실행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지 이게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의를 하는 게 그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3월 시점이 꼭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3월은 그런 안가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5월에 원내대표 추경 원내대표가 됐고 8월에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면은 이 맥락 속에서 보면은 앞단에서 충분히 이거는 의심을 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꼭 안 나왔어도 그건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확인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해산 이게 정말 현실화 가능성으로 가는 건가요? 정청래 대표는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위헌정당 심판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죠. 자꾸 그 국회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 국민들이 오해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접한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은 여당은 지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자주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법이라도 바꿔서 위헌정당 심판을 그 제소 권한을 국회가 갖고 오는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제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거냐 현존하는 위험을 이 정당이 갖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희 당이 그러한 어떤 혐의를 받을 만한 목적과 활동 내역을 갖고 있는 당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 실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건 맞고요. 그거는 맞는데 정말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그때 그 타임라인에 보면은 12월 3일 이제 11시 즈음에 가지고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4번을 바꾸잖아요. 당으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그 중간에 한덕수 총리랑 7분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1분 통화하고 다시 당으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그리고 한동훈 그때 당시 대표랑 또 여러 가지 설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표결 좀만 우리 사람 안 모였으니까 더 밀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 이미 특검은 이제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조가 아니라 아예 그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보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다라고 해서 위헌 정당이 된다라고 저도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섰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내란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석기 의원이 처음에 내란 예비 후보였다가 내란 선동이 됐는데 그것만으로 8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이게 요건이 이 정도 갖춰지면은 저는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은 이거는 위헌 정당이니까 해산해야지라는 어마어마한 그 요청들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야 미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거 안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전 중요한 문제다. 진짜 쉽게 제가 좀 다른 방송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은 정당 해산에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국민의힘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네. 그 위험이 현존하냐는 게 중요해요. 그 12월 3일 당시에 원내 지도부의 어떤 지휘의 내용이 내란을 중요 임무 종사했다고 말할 정도이냐 아니냐는 또 판단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도 그러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당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헌법의 테두리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전체 지도부의 생각이 아니니까 지금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그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소집하는 거 저희 당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국회, 그다음 당,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 이후에 다시 국회, 그리고 또 당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계엄해제 하지 마라는 만약에 지시를 따랐다고 한다면 의원들을 당으로 모여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국회로 가라고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왜 다시 당으로 바뀌었느냐. 경찰이 또 다시 국회를 봉쇄했어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러면 못 들어가고 다시 당. 이게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해명인데 해명이죠. 그 정도 해명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 해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네. 여야가 이런 상황인데 여야 지도부 회동은 대통령이 제안한 지도부 회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키는 장동혁 대표가 쥐고 있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 회동을 지금 보장해달라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건 정무적으로 만나는 게 맞죠. 네, 만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거를 외면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인들이 고립되는 상황이고 손을 내민 건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이 더 조금 여론에 좀 안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외면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압수수색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저는 전향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게 맞고 거기에서 항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께서.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 채널A 인터뷰를 보니까 물밑에서 얘기는 계속 오가는 모양입니다.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당장 당이 어제도 지금 국회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밖에 나가서 또 피켓 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회담에 전력을 쏟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난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예. 요거 하나 짚고 이 주제 마무리하죠. 이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 시기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시도를 했고 내란 특검은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했습니다. 이게 이 시기 때문에 불가피한 건가요? 아니면 좀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제 하면은 그러면 오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국회는 계속 임시국회 계속 열리고 이거저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특검은 어쨌든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제 좀 있으면 지금 정기국회 다음 달이면 이제 국정감사 그러네요. 예산안 심의 그거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특검은 그냥 특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만 제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정치적 시각으로 뭐 해석을 하면은 끝도 없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윤희석 대변인. 그러니까 특검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시한이 정해져 있고 특검 이런 게 무한정할 수도 없고 지금 들어보니까 특검도 뭐 성과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 뭐 그렇게 볼 텐데 특별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 집중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없어서 지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룰 수 없다 막 들어오는 건데 또 그 영장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왜 하필 그러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특검법 통과된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부담이고 뭐 특검에게 이거를 배려해달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맞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이제 더 센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는데, 근데 특검의 이 재판을 중계하는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이 재판 중계 대법원에서도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중계가 뭐 과거에 사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이때면은 뭐 그 전두환 때 그때 제가 지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처음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처음부터 하는 게 맞았다. 이거를 이제 법으로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뭐 논란은 있지만은 국민의 알 권리 문제가 있고 여기에 나온 피의자들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대부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 시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물론 법원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를 이제 입법부에서 하니까 조금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법원이 결정해야죠, 이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법부 불신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 뭐 등등등이 좀 섞여 있다고 봐요. 네. 그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1심을 의무 중개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내란 혐의 재판의 경우에는 좀 이게 군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선택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근데 완전히 군의 기밀에 관한 것이냐. 어차피 재판에 다 방청을 해요. 그래서 방청을 한 사람들이 그 뭐 윤석열 지지자도 있지만은 시민사회단체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고 글로도 쓰고 지금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나와서 어떤 적은 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게 뭐 재판부가 보기에 이게 군사 기밀이다 그러면은 이건 비공개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정말로 이게 군사 기밀이기에 절대 알아서 안 되는 내용이 있었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 대변인. 공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 민주당 쪽 입장에서 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거하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그걸 해야죠라고 하는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강제하려고 하는 거는 뭐 우리 고리타분하고 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상권분리 원칙에 따르면 역으로 만약에 법원이 국회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규율을 한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입법부의 입법 권력을 그런 데 쓰려고 하는 발상을 갖고 있는 게 과연 민주적이냐. 앞에 민주자 붙이고 있잖아요. 그 당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마치 그 어떤 뭐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 정부가 생겨서 뭐 들이닥쳐서 뭔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재판부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도 잘 보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어떤 정권의 초반에 있었던 일하고 비슷해요. 동의 없이 국민적 동의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그래서 재판마저도 관여하고자 하는 또 사법부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 얘기하면서 지기현 판사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는 논리를 마치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처럼 설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법원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입법부에서 이걸 선도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총회 어제는 이제 공청회가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표했잖아요. 우려를 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단합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은 쫄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법무부에 두면은 뭔가 수박이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일부는 법무부에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라는 건데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로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어느 부처로 가든 이거는 부처 간의 일종의 알력 다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을 두면은 권한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분위기는 그냥 행안부로 갈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청권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정부조직법 이후죠. 이제 나중에 논의가 되겠죠. 윤희석 대변인님은 그 뭐 여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니까 저희가 지켜보는 입장인데 결국 그 안에서 또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수박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결론은 그럼 새로 정부를 맡고 있는 민주당 내에 진짜 주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까? 저한테 왜? 기가 막힌 정당이에요. 따지고 보면 수박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본인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수틀리면 수박으로 몰고 그런 정당에서 민주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을까 싶고요.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두냐 분명히 그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그 어떤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로 보여요. 법무부 안에 두면은 이름만 그냥 서로 분리해서 형태만 분리한 거지 기존 검찰청 조직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띄어버리자 분리하자 확실하게 하려면 관장하는 부처를 바꿔버리자는 논리인데 그 논리 안에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있느냐. 본인들 몇 명만 국민들은 검찰청 이름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두냐 잘 뭐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매몰되는 이유는 대단히 너무나 정치적이고 감정적이다. 몇 명에만 해당하는 관심사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짧게 뭐 말씀드리면은 그쪽 이제 검찰청 폐지에 많은 이제 여성 당원들이 이제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맞지만은 민주당에서도 소위 말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부작용을 작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법에 뭐 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사위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윤 대변인님은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팝콘 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상대로입니다. 지난주 예상했던 대로 이 법사위. 근데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상정하지 않은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제 정당에서 추천을 하면은 박수로 이제 통과시키는 거가 이제 관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싸울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예, 법을 가지고 좀 날카롭게 싸울 줄 알았는데 간사선임권 가지고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좀 무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례로 봤을 때 이 패스트트랙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가 여러 여야를 가리잡고 물론 국민의힘이 훨씬 많았지만은 그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이 상당수가 그 전에 법사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박범계 의원도 있고 뭐 윤한홍 의원, 뭐 장제원 의원 뭐 이런 분들도 다 수사 선상에 있었는데 다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박범계 의원은 또 간사도 했고 이거 그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최강욱 열린민주당이었지만 최강욱 의원도 본인이 수사받는데 이렇게 보임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전례도 있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문제 삼으면은 이제 이 정치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다만 이거는 이제 위원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조만간 이제 결심 공판한다라는 거예요. 한 2주 뒤에.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나올 수 있겠다. 이 패스트트랙 6년 걸렸거든요. 6년. 아, 네. 예,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실형이 나온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유력하게 보는데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이거는 어찌됐든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네, 근데 아니, 임명도 안 되는데 무슨 교체를 해요. 임명이 되는 걸 전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뭐 어떡합니까? 다수당이니까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면은 있지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미애 위원장까지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나경원 의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아예 간사도 못하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 그냥 집단으로 계속 이게 그 보면요 법사위 회의 내용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인내심이 없으면 그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 야유와 조롱 섞인 그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특정 그 나경원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민주당은요 지금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큰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너무나 그 본인들의 그 역량 부족을 자인하는 거다. 왜 이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도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 사안을 덮은 게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인데요.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얘긴데 이제 윤리 최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 발언. 그러니까 저는 제일 웃겼던 게 그 나경원 의원이 그거를 하는 게 중계에 잡혔잖아요. 네. 옆에 곽규택 의원이 있었어요. 초선 의원인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고개를 돌리면서 눈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조용히 이렇게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약간 그 권위의식도 있고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당대표 나오려고 했때 초선 의원, 국민의힘 초선 의원 45명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초선이라면 학을 띄고 있는 게 이 무의식 쪽에 이게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안 좋죠. 예, 굳이 이거를 격앙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게 본인 또 그 국민 밉상 그 이미지에 좀 더 한 숟가락 더 얹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사 선임권에 대해서 그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하는 이 어떤 여론이 있었는데 거기를 일거에 덮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 시점으로 다시 가면 안 하실 거예요. 그 발언을. 그 이제 뭐 감정이 바뀌면서 나온 뭐 말이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다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그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지가 너무 지나쳐서 앞에 보이는 분들이 민주당의 뭐 이성윤, 박은정 이런 의원들 초선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실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 밉상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과하다고 보고 그만큼 지금 법사위 상황이 너무너무 험난하다. 정말 그거 한번 회의 장면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상임위 중에서도 상원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사위 상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의 책임도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윤리특위에 계속 제소가 되는데 지금 윤리특위 구성돼 있지 않죠? 예. 이게 지금 윤리특위를 6대6으로 지금 다시 좀 상설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됐는데 그 정천의 당대표가 또 약간 그 제동 걸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리 뭐 제소할 수 있는데 가동이라도 좀 해라. 진짜 하려면은 좀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이춘석 의원권도 있고 사실 저는 네. 좀 징계를 국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에 뭐 징계가 됐지 안 됐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정치와의 전하는 말씀 듣고 정책기사 3부에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상황 좀 짚어봅니다. 강미정 당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내 성비 사건 처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는 건데 조국 전 대표의 침묵에도 실망을 표했습니다. 당은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정무적으로 조국혁신당 당 지도부에 정무적으로 이거를 잘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좀 정무적 능력에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지난해 4월에 이게 좀 뭐 여러 개 섞였는데 좀 개요로 말씀드리면은 가해자는 2명이고요. 네. 피해자는 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달이었고 6월달에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 한 명은 제명 조치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당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4월달에 이미 고소가 있었고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이거를 해달라. 피해자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해달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뭐 당에서는 제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만족을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거를 갔었어야 되고 엄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4월 달에 있었던 게 지금 9월까지 왔어요. 5개월 동안. 이거는 당이 심각하게 무능한 거죠. 게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최강욱 의원 간담회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최강욱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고 8월 초에 이거와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폭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이런 사안들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핸들링을 지금 굉장히 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참담합니다. 제가 진짜 뭐 정치권의 이런 문제들 뭐 한두 건 본 게 아닌데 2025년에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좀 말로 하기는 그런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버스, 그러니까 택시 안에서 이를테면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노래방에서 허리에 뭐 손을 둘렀다.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면접을 보는데 술집으로 면접을 불러냈어요. 여성을.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손잡고 추행하려고 하다가 뛰쳐나가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징계를 했지만 이 와중에서 왜 이런 걸 문제 제기하냐, 당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당내 내부 구성원들의 2차 가해가 있었다라는 게 이미 언론 보도로 익명 인터뷰 더 팩트라는 언론이 이미 여러 차례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거를 5월 달부터 해서 6월, 8월까지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 고소된 거는 이미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민주, 이건 크게 보면 정치권이고 소위 말하는 진보 민주 진영의 그러니까 왜곡된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유시민 이제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예전에 내가 개혁국민정당에 있었을 때 2002년에 그 MT 자리에서 성폭행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해일이 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조직 지금 외부에 알려지면 이런 거 어떡하냐.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 우리 단결해야 되고 이런 건 사소한 문제야라고 하는 인식들이 여기 다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네, 윤희석 대변인. 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일단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이게 예를 들어 뭐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사건 관련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서 2차 가해했던 상태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게 5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뭐가 바뀐 거냔 말이에요. 이 당이라는 곳이 공당인데 공당에서 피해자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잘 안 해주냐 하면서 탈당하는 마당에 우리는 다 해줬는데 당신 왜 그러세요? 이 얘기고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같은 민주 진보 진영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은 남의 당 강연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게 개돼지다. 이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진영에서 정치활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러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이 문제가 질질 끌어지는 과정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조국 대표가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처리를 못해서 국회의원 12명이 있는 당에서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들어보니까 6명씩 또 이 이슈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공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어떤 윤리의식에 대한 이 선거 관련의 문제에 대해서 덮으려고만 하는 실상 그다음에 정치력 이런 조국 혁신당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냥 보여준 거다. 그 조국 대표가 지금 대표는 아니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실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미 SNS로 이제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8월 15일에 나오셨잖아요. 일단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게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로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대표가 다른 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국의 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주게 내부에서 원한 거예요. 당내 분란도 있고. 그러면 8월 15일에 나와서 내부 정리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 그리고 이게 조국 대표가 이제 징역 2년 받은 거 중에 입시 비리도 있지만은 유재수 감찰 무마도 있었습니다. 예. 금감원의 이제 국장이었던 사람이 뭐 골프 향응 받았다라는 건데 그거 묻어가려고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력이 있으면은 본인이 더 이거를 냉정하게 봤었어야 된다. 이 지금 가해자 중에 한 명은 그때 민정수석 할 때 같이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일수록 더 냉정하게 지금 봐야 되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SNS 할 시간에 좀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이게 좀 당에 타격이 많이 갔습니다. 예. 일단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윤희석 대변인님 그 최강욱 그 연수원장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 신속한 조치를 좀 했어요. 긴급 조사하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정청래 대표 8월 2일 당선되신 이후에 제가 많이 비판했는데 이거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구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거 빨리 잘라줘야 돼요. 아무리 당에 비중 있는 직책을 갖고 있고 또 최강욱 전 의원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뭐 좋든 나쁘든. 근데 이분의 이 발언이 갖고 있는 파장이 어느 정도 갈 거냐를 미리 본 조치라고 생각하고 최강욱 의원은 전 기대돼요. 이분이 뭐라고 해명을 할지. 내가 이 상황을 잘 모르지만이라 전제를 깔았지만 발언 수위가 그 단어 선택된 단어가 너무너무 세요. 지금까지 많은 발언을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보면 국회 계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게 많았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정리가 좀 될까요? 그러니까 파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생뚱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옛날 거 다시 소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강욱 의원이 뭐 연수원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여기 가서 지금 이랬는지 전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본인이 잘 모른다라고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뭐 왜 이 민감한 사안에 예전에 이제 뭐 짤짤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줌 회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말을 막 한다라는 이미 이미지가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라는 것도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경솔했다라는 거고 지금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하고 조금 경쟁 관계잖아요. 선 그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도 조금 조국 대표에 대해 공경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요? 징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혁신당에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당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군인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에서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뭐였나요? 나 몰라.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난 지시받았다는 군인들한테 나 그런 거 지시한 거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혼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그동안 다 책임 떠넘기고 본인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다 내가 책임지겠다.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다 지금 군인들 다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내란 재판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위, 소령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윤석열이 지시하는 거 다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령관들하고는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반박도 하고 제가 한 거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소령 대위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또 성경책 열심히 읽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트왕상께서 또 이제 극우 진영의 얘기를 듣고 구하러 오는 거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제 누가 이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저는 봤어요. 아하. 윤 대통령 변호인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육사 출신, 그러니까 군인 출신 변호인이에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맨 첫 장면에 윤 대통령 옆에 앉았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최근 뭐 대장 인사 있었고 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 부분에 있어서 군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군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아마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이 메시지가 나올 그 개연성이 적잖아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결론은 본인을 부하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 또 뭐 홍장원 차장 이런 분들하고 거의 뭐 반대되는 얘기하면서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대단히 생경한 장면이긴 한데 어쨌든 의도는 그 정도로 짐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배관 매직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도 그 공천 관련된 대상자였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매해서 전달했다. KBS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토 3종 세트, 서희건설 마세이의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금거북이 국가교육위원장. 이 배관 매직 의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죠. 이제 이 단계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뭐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쏟아 나오고 있고 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뭐 이봉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거는 참담하다. 야 이게 지금 언제적이에 그러니까 이게 다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6개월 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공천 개입에도 한 것도 있고 이 선물 받고 이런 게 다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먹을 결심을 처음부터 했구나.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따르면은 인사권부터 반반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교훈은 최소한의 검증된 사람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과 뭐 이렇게 공직에 뽑아야 된다. 주요 자리에 뽑아야 된다. 한 번도 안 해본 정치신이 우리가 좋다고 이렇게 막 환호했지만은 결국은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지금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민심에 상당히 타격을 줄 텐데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국민들은 이제 복잡한 정치적인 사건보다 맞아요. 이런 거 뭘 줘서 그게 그림이다, 뭐 목걸이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줘서 뭐 관직을 받았어?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오래 가고요, 기억도. 근데 이게 이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나온다. 이 그림 준 사람이 누구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그 그림이 이우환 화백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저 그림이 뭐 미술 전공했으니까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누군가가 사줬다. 그 사람이 어떤 검사고 검사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냐. 김건희 여사 또는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고가의 물품 중에는 본인이 돈 주고 산 거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해도 반박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두 분에게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은 논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안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안 수사권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의견들이 또 민주당 내에서도 나와요. 근데 노만석이 할 얘기는 아니다. 노만석은 반성부터 해라.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제대로 지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노만석이라는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정치 검사 빼고요. 형사 사건에 정말로 전심전력 다하고 있는 평범한 검사들의 목소리에 따라주면 맞다. 지금 많은 검사들이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는 거는 검사로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사건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1,350억 원 규모의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 쟁점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핵심 쟁점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네,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실태가 드러난 사건이죠.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보안 시스템과 그로 인해 약 2,3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입자 정보 유출, 그리고 유심 복제를 통한 2차 금융 범죄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과징금을 두고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와 기업의 방어권 충돌을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지에 그렇죠. 대해서도 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 규모가 과태료 960만 원을 포함해서 1,350억 원으로 개인정보의 출범 이후 최고 규모인데요. 이 액수의 법적, 사회적 의미는 뭘까요? 네, 이번 과징금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의 위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서 기업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좀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는 좀 아니란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소홀은 기업에 좀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전 대응이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이 과징금의 핵심 이유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에 좀 더 훨씬 무게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정보 처리자에게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커가 사용한 취약점이 이미 오래전에 발견되어서 보안 패치가 나온 상태였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최소한의 보안 점검과 업데이트만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침입이었는데 SK텔레콤이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사전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피해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분쟁 조정이 있고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SK텔레콤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액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사실 뭐 2차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보통은 유출 사실로 인한 그 정신적 피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유사한 소송에서 1인당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상액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SK텔레콤이 너무 좀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을 하였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증액하는 그래서 한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지 않게 될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결정이 다른 기업들의 보안 대응 행태 또 규제 체계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세요? 사실 많은 기업에서 정보 보안 투자는 좀 아까운 것 그리고 조금 좀 덜해도 되는 것이라는 좀 인식이 되어 있어서 네.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깝다고 해서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도 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을 좀 강화한다거나 예산에서 보안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 역시 선제적인 감독 활동을 좀 더 대폭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SKT는 방통위로부터는 이용자 보호 부분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방통위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 감독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과 한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방통위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그런 국가기관이죠. 사실 이용자 보호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역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방통위의 이런 이용자 보호 의무는 실제 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콜센터 운영이나 뭐 요금의 정확성, 허위 과장 광고 등 좀 표면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에 치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좀 평가 항목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서류나 아니면 형식적인 요건 확인에 그쳤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성과 인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기업 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좀 부족하다는 점도 좀 한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사안을 두고 우리 사회에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일단 뭐 크게 뭐 징벌적 의미와 뭐 예방적인 의미 이게 네.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둘 다 뭐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 사태는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네. 것이죠. 사실상 어찌 보면은 예견된 인재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보안 불감증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징벌적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은 강력한 징벌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징벌에만 또 너무 또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을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개선에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와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 명령 등 좀 예방 시스템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라는데 해외 사례와 좀 비교했을 때 한국 SKT의 과징금 처분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네, 사실 뭐 이번 SK텔레콤의 이 과징금 처분은 국내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 액수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아직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 국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대비해서 한 0.7
7.6, 한 0.8% 정도 이렇게 좀 과징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법적 상한선이 저희가 3%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상한인 4% 가깝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네. 하거든요. 사실 물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국제적 수준을 좀 맞춰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크다 보니까 SKT는 아무래도 이제 법적 불복 소송을 좀 검토할 텐데 네. 만약에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우선 SK텔레콤에게 명백하게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해서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좀 SK텔레콤의 과실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실 정도에 비춰서 과징금 액수가 적정할까인데요. 네. 뭐 SK텔레콤이 뭐 자진 신고한 부분 그리고 사후 구제 노력 그리고 타 기업의 사례와의 어떤 형평성 등에 비춰서 과징금의 액수를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할 부분 뭐로 보세요? 일단 현재 그 집단 분쟁 조정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들은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좀 이러한 점을 보완을 해서 정보 유출과 같이 기업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아하. 아니면 조정안 불수용 시 입증 책임을 가중하는 등으로 좀 페널티 조항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전반에는 어떤 선례를 좀 남길까요? 아무래도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를 단순한 보완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알려진 위험에 대한 뭐 지속적인 업데이트, 핵심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암호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어 행위를 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세우는 선례로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원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의 과실 정도에 대해서 종합해서 좀 액수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좀 이 과징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도 세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건와의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